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3월 셋째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아프리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인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아프리카를 두고 열을 내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광물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어떤 광물이 얼마나 묻혀 있길래 이렇게 열을 내는 겁니까? 이제 아프리카가 한 14억 명이 넘는 14억 명이요? 넘는 뭐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 경제학자 한 60%, 광물 매장이 한 30% 이상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정학, 지경학적 중요한 곳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중 간에 있는 첨단 기술 패권, 특히 이제 첨단 산업법이 중요시되면서 이제 이 아프리카에 매장돼 있는 이 광물 자원을 두고 이제 지금 치열한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가 지금 전 세계 광물의 30% 이상을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다, 자원의 보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우리가 크론, 망간, 코발트, 백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첨단 산업에 다 중요한 광물 자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두고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든다면 지금 백금 같은 경우도 세계 백금의 한 77%가 남아공하고 이 짐바브웨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리튬 인산철, 여러분들 혹시 LFP 배터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핵심 광물이 인광석인데 인광석이 북아메리카 모로코에서 또 대량으로 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프리카에 서로 손을 잡으려고 하고 아프리카의 존재감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우리가 4대 핵심 광물이라고 이야기하는 흑연, 코발트, 니켈, 리튬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첨단 수요 산업의 수요가 더 커져감으로써 지금보다 2040년도도 가면 한 20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공급망에서 지금 아프리카의 이제 존재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에 필요한 광물들이 아프리카에 특히 많다 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최근 그 중에서도 콩고에 코발트를 두고 미국과 중국 간에 치열한 쟁탈전이 있다면서요?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발트 하면 많이 들어 보셨을 건데 이게 주로 어떻게 사용되고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코발트가 이제 원자 번호로 했을 때 한 27번에 해당되는 원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색깔이 이제 은회색을 띄어서 석유처럼 이제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얀 석유라는 또 별명을 갖고 있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니켈이나 구리의 부산물에서 생산되는 이제 자원인데요. 일단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소 가치가 높죠. 그래서 전기차의 이제 핵심인 우리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이게 이제 양극재인데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 이 코발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극재의 부식 및 폭발 위험을 제거한다든가 혹은 이 배터리의 성능을 또 좌우하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코발트가 예를 들면 양극재 배터리 전자 부분에서 원가에도 한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코발트가 전 세계 이제 물량 한 70% 이상이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난다는 거죠.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전 세계 코발트 생산이 한 28만 6천 톤이 났는데 거기에 73% 이상이 이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 우리 DR 콩고에서 났다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코발트를 두고 지금 미중 간에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의 주요한 원료가 코발트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코발트 확보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나라가 우위에 있습니까? 중국이 압도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요? 일단은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했는데 트럼프 2.0이 들어서면서 이제 코발트 확보 전쟁이 좀 시작됐다.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그게 이제 지난 2016년하고 2020년도에 이제 미국 광산의 큰 대기업인데 이게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회사가 이 콩고 내에 있는 핵심 광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중국 기업한테 매각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 이제 차이나 몰리브덴 그룹이라는 데인데 그 결과 이제 차이나 몰리브덴 그룹이 일단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코발트 부분에서 생산 규모도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지금은 세계 최대 코발트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제 중국이 2000년도부터 2021년 사이 계속해서 지금 일단 DR 콩고 민주공화국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투자 규모만 지난 20년을 보니까 한 128억 달러가 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1대1로를 통해서 콩고에 대한 투자를 엄청 많이 했고 또 거기다가 이제 2016년, 20년에 미국 강산이 콩고에 갖고 있는 걸 인수하면서 훨씬 더 지금 콩고 내에서 압도적인 지금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이제 트럼프 2.0에서 이제 콩고가 지금 정치적 불안감을 지금 불확실성, 이 불안정성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좀 이용해서 이것을 앞으로 이제 중국 기업 앞으로 이제 신규로 또 이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이고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런 보이지 않는 지금 신경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중국과 미국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정치적으로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죠. 네네. 지금 이게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서서히 지금 우리가 있을 때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혹은 공산당의 체제 이런 부분들 우월성을 좀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이제 스며들듯이 네네. 아프리카에 지금 이제 만들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을 먼저 깔고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제 까는 형태인데 예를 든다면 탄자니아에 정치 학교를 설립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지도자 양성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 원칙하에서 네. 이런 것들은 또 아프리카 나라들이 또 매우 지원을 하고 또 좋아라 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정치적으로 이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적으로 일대를 통해 지원을 확대했고 정치적으로 지금 영향을 확대하면서 이는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소프트 파워 경쟁력에서 아프리카가 지금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미 갤럽 2024년도 조사 내용을 보니까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느끼는 미국 호감도, 중국 호감도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네. 미국 호감들은 2009년도, 10년도 할 때 한 84%, 5%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 56%까지 떨어졌고요. 네네. 근데 반대로 중국은 지금 58%. 근데 훨씬 더 미국보다 중국을 좋아한다라는 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도 이제 훨씬 더 호감도가 높고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근데 좀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특히 이 아프리카의 젊은 청년들이 미국보다 중국 호감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그만큼 아프리카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지금 원하는 방향대로 좀 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권위주의적인 정권이니까 아프리카 권위주의 정권을 비판할 이유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권위주의 정권도 중국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아프리카의 젊은이들도 미국보다도 오히려 중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 아프리카에다가 수백억 달러씩이나 쏟아 부으면서 공을 들이고 있는 걸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첫 번째가 일단 앞에서 글로벌 사우스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이 이제 미국, 유럽 이런 서방에 대응해서 글로벌 사우스의 이런 맹주 역할을 더 공고히 하겠다. 맹주. 역할을 네네. 하겠다. 동시에 군사 안보적 관점에서 네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군 확보,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프리카 국가인 지부티에 중국이 첫 해외 군사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작년에 지금 아프리카 지원하는 금액 중에 내용을 조금 더 제가 들여다 보니까 네. 군인 6천 명 아프리카에 군인이요? 네, 그다음에 경찰 인력 1,000명에 대해서 네. 우리가 훈련을 시켜주겠다. 그다음에 한 500명의 이 아프리카 군인들을 중국에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주겠다. 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미 국방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네. 중국이 지금 케냐냐, 탄자니아, 앙골라 군사 거점을 더 지금 확보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지금 앞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무역과 투자를 통해서 이 중국의 의존도, 그러니까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으면
결국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높인다라는 것과 그런 게 있고 또 중국 입장에도 또 해외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거점을 더 마련한다는 시장에서 14억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하나 두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지금 2024년도 중국 아프리카 계획을 보더라도 한 2,800억 달러가 넘습니다. 2,800억 달러. 예. 이것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네네.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계속 오늘 이야기하는 바로 광물 자원 확보 이런 전략적인 측면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 주도로 만들겠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미국 입장에선 또 도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트럼프 1.0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1.0일 때는 사실 다른 지역 대비해서 아프리카를 좀 홀대했어요. 홀대. 네. 네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를 뭐라고 그랬냐면 거지 속을 국가 이런 표현도 썼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에 대한 비난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무슬람이 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말리아라든지 수단 이런 리비아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미국 입국을 금지시켰다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 이제 계속 좀 좋지 않은 사이였죠. 그런데 이제 결국 중국입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확대되니까 입장이 조금은 트럼프 1.0인데 바뀌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0에도 이제 번영 아프리카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아프리카 투자를 좀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금융공사를 만들어서 아프리카 개발 협력에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런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이제 끝이 났고 바로 이제 바이든이 들어왔죠. 근데 바이든은 이제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국에 몰입하다 보니까 좀 뒤늦게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2022년도 12월일 겁니다. 제 기억은 그런데 그때 제2회 미국과 아프리카의 정상회의를 했어요. 중국은 이미 3년 한 번씩 계속 해왔는데 오바마 때 한 번 하고 한참 지나서 2022년 12월 때 그때 이제 미국과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절대 중국의 1대1 노예는 빠지면 안 된다. 그건 부채 함정 외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제 중국과 아프리카를 떼놓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했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2.0인데 사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결국은 두 가지 차원에서 트럼프 2.0이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견제, 두 번째는 결국 이 아프리카의 이 경제적 외교적 관점에서 중요도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전체적인 틀에서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불법 이민 이 부분에서 계속 걸려 있거든요. 네네. 지금 보니까 지금 아프리카인들이 한 5만 8천 명이 지금 멕시코 국경에 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것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네네.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아프리카 분쟁 해결, 그다음에 좀 평화 구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지원해서 이런 하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조금 미온적인 태도가 좀 내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상황이 되게 미묘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중국한테는 유리할까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지금 중국 입장에는 더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죠. 이 네네. 부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런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글로벌 좀 이슈를 두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은 더 지금 좋은 기회를 가지고 역량을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과 가깝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네네. 이런 균형 외교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힘과 영향력이라는 게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활용하면서 중국과 또 경제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만 또 미국과의 부분에서도 또 만들어가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아공 이번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남아공이 또 미국한테 또 여러 가지 경제 지원을 받는 것도 적지 않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도 또 사실 고민이 되는 것들이죠. 네. 예. 아프리카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치열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전쟁은 다시 시작되었고 미국은 후티 반군에 대한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한 이야기 이문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난 주말이죠. 그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최대 규모의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네. 그에 대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트럼프가 지옥이 비처럼 내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그 대상이 바로 예멘의 후티 반군입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가 공격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이제 15일인데요. 트럼프 네네.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나는 미군의 예멘의 후티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한 결정적이고 강력한 군사 행동을 개시할 것을 명령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미국과 기타 국가들의 선박, 항공기, 드론을 상대로 끊임없는 해적 행위, 폭력, 테러 행위를 벌여왔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후티는 2023년 10월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간의 그 소위 우리가 이제 가자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 전쟁이 발발한 뒤에 이제 하마스 쪽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이제 홍해는 이제 위로는 스웨즈 운하가 있고 밑으로는 이제 이 예멘이 이렇게 좁아지는 쪽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미국, 영국, 이스라엘 선박 등을 이제 공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요, 이제 2023년 이후에 이걸 집계를 해보니 미군 군함이 이제 174회, 이제 상선은 145회 정도 공격을 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다 네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취임 직후에 바로 이제 후티를 테러 조직 이렇게 또 지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미국의 공습은 이제 후티의 그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멘의 수도죠. 이제 사나와 또 북부에 있는 이제 사다 주인데요. 거기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후티 그 보건부는 이제 공습으로 최소 이제 31명 정도가 숨졌고 100여 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마이크 월스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시죠. 그분이 이제 표적 공습으로 후티의 여러 지도자를 제거했다라면서 이제 후티가 그간 그 홍해에서 선박들을 공격해온 데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해운 비용이 상승을 했고 따라서 이제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바로 이를 통해서 미국의 이런 공습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이 질서를 바로 잡고 그 세계 무역이 재개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제 후티를 해적 이렇게 부르면서 후티가 이제 홍해에서 서방 선박을 공격할 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센 워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요컨대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후티를 테러 조직 내지는 해적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면서 이 소위 그 운송에 있어서 해운에 있어서의 큰 그 지장을 가져왔고 또 미국 군함에도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정당한 그런 행위, 공격 행위로 간주를 하고 지금 이런 결단을 내리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후티를 해적이라고 네, 그랬어요. 네. 하마스를 지원한 해적이다. 도대체 후티 반군은 어떤 세력이길래 해적이라고 하는 겁니까? 네, 이제 중동이 워낙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이제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중동 정치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순니 대 시하일 네네. 것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 그 이제 순니파가 이제 숫자로 치면 더 많겠지만 어쨌든 그 시아파 국가들의 그 동맹 전선을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초승달 벨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 벨트는 레바논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리아 또 이라크를 거쳐서 이제 역시 메인은 이제 이란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지금 언급한 그 예멘에 있는 이제 후티 반군에까지 그 세력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초승달 모양을 이룬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초승달 벨트 이런 식으로 편의상 부릅니다. 근데 이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은 이 초승달 벨트를 통해서 이제 또 사우디 같은 경우 이제 순니의 또 맹주니까요. 사우디를 비롯한 이제 순니파 진영과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립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이란은 이 초승달 벨트 내에 이제 여러 그 무장 세력들을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지원을 해왔던 것이고 이제 하마스가 이제 대표적인 예고요. 네네.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 무장 단체들을 이른바 이제 저항의 축이다 이런 식으로도 불려왔는데 이제 지난해에 이제 여러 그런 군사 행동들을 통해서 하마스 그리고 이제 특히 헤즈볼라 그 삐삐 사건을 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동시다발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헤즈볼라도 굉장히 타격을 크게 입었고 이스라엘군의 어떤 그런 집중 공격으로 이제 많이 힘이 빠졌지요. 그래서 시리아 또 내전이 이제 종식을 되면서 그 오랫동안 이제 집권해왔던 알 아사드 정권이 막을 내렸고 또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마스, 뭐 헤즈볼라, 이제 시리아까지 다 이제 소위 영어로 이제 프락시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대리 전 양상을 보여왔던 것이 다 이제 타격을 입었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참 어려운 지경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뭐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땐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후티가 또 이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니까요. 앞으로 이제 아무튼 귀추가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 미군을 향해서 후티가 공격하게 되면 그 공격은 이란의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좀 강대강으로 좀 너무 대치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12일에 이제 이란은 아시다시피 이제 종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네네. 근데 그 하메이니 이란 최고 지도자가 말씀을 하기를 이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제안에 대해서 뭐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어떤 기만 행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규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현지 뭐 또 대학생들하고 이런 대화가 있었었는데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협상에 나설 수는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란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뭐 루비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이제 마이크 월츠 보좌관도 그렇고 네. 지금 이런 굉장히 이제 또 센 언사들과 함께 실제로 지금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 그 향후 앞으로 대이란에 대한 어떤 군사 옵션 가능성도 시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16일 앞서 그런 발언도 나왔습니다만 언제나 대통령에게는 모든 조치가 선택지에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한다든지 뭐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그 이란과의 핵 협상은 미사일 무기화, 그다음에 이제 우라늄 농축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 여러 가지 글쎄 이런 전략에서의 문제 등등이 있지만 이란이라고 하는 물론 이란만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특히 지금까지 이제 많은 또 제재가 있었었고 네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저쪽에 어떤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은 어쨌든 그 시아의 맹주고, 근데 이런 지금 굉장한 압박으로서 나오게 하는 것에 응하는 것이 과연 그들로 하여금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굴욕적인 어떤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다라는 뉘앙스가 지금 아까 제가 인용한 그런 그 최고 지도자 그분의 이제 발언 같은 걸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이제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행동의 변화 내지는 결정을 갖고 올 수 있을지 이제 이 부분에 모두가 지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네. 이란이 미국의 협상을 거절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란한테는 우방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우방국이고 네. 러시아도 우방국인데 네. 적어도 이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똘똘 뭉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삼국이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시기가 네. 조금 공교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지금 갈 길이 멀고 네네. 또 지금 가자 전쟁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그 휴전이라는 것도 지금 1단계조차 지금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아마 그 전략은 지금 어쨌든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힘이 실려 있을 때 속도를 내겠다라는 계산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 이 100일 안에 최대한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사용을 해서 이쪽에서도 속도를 높여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만 네네. 결국은 이게 지금 뭔가 엇박자들이 나는 국면이 또 펼쳐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 이란, 러시아가 이제 14일에 그 외교 차관 회의를 가졌었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역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 협상 제안을 그 거절한 이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란 듯이 이제 그런 모임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튼 지금 이 전선이 지금 여러 개가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이란 문제까지 이 문제를 오히려 전선을 또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이란, 중국, 러시아 이제 보면은 다 반미 세력, 서방 세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이란, 중국, 러시아가 세 나라가 밀착한 것에 대해서 국제 사회는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까? 글쎄 아무래도 이제 우려가 있죠. 그 삼국이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 역시 이제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의 그 협력을 어떻게 보면 제과시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국들은 서로 지금 옥신각신하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오히려 저쪽은 진영을 다시 공고히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또 펼쳐지기도 하니까 우리로서도 좀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고요. 또 분석가들은 오랫동안 이제 이런 삼국의 해상 안보 벨트 훈련에 대해서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이 미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면 상쇄하고 서구가 주도하는 그런 세계 질서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협력 관계를 어떻게 보면 공고히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또 북한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지금 우리로서도 이것이 너무 지금 강대강으로 가서 전선도 안 그래도 복잡한데 더 이게 상황이 꼬이고 여기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까지 연루가 되는 상황이 더 깊게 갈까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라서요. 아무튼 이제 트럼프는 본인의 지금 정권 초기에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그 자원을 소위 쏟아 부어서 본인들의 그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로는 보입니다만 아무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글쎄요, 앞서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최근 그 사설에 의하면은 10년 만에 재개되는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 구도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드문 기회라고 이렇게 또 평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역사상 이란의 이제 국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쇠퇴한 시점이라면 쇠퇴한 시점이고 아까 경제적인 이유 또 앞서 프락시들이 많이 이제 약체화된 것들 이런 이유에 있어서 이제 이란의 힘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란의 이런 영내 중동 내에서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그런 저항의 축도 이제는 많이 약화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공격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국면이니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적시다. 아마 트럼프 행정부도 이렇게 판단하니까 지금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겠죠. 네네. 그래서 이란 정부는 이제 어쨌든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해서 비핵화 협상에 참여할 의사는 있습니다. 게다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란 역시 이제 국내 정치적 또 상황이 있을 것이고 이런 압박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 제가 지금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도자들이 그것을 조율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대 압박을 가하면서 2018년에 요구했던 이제 우라늄 농축 그다음에 플루토늄 재처리 이걸 중단하고 그다음에 모든 이제 핵 시설에 대한 이제 완전한 어떤 접근을 허용하고 세 번째로는 뭐 탄도 미사일 및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개발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이란 무장단체 지원을 중단할 것 등등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이제 원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시 내놓을 것인데 이런 조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란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거의 항복에 가까운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서 이것을 참 국내적으로도 어떻게 수용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란의 어떤 리더십에게 참 어려운 난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중동 전체에 힘을 통한 평화를 추진할 것이라던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중동 분쟁의 판을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문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3월 셋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